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이른 아침 햇살이 거실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58세의 명숙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마치 오랜 세월의 풍파를 다 겪어낸 사람처럼. 명성산업.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의 중견 섬유기업. 남편을 28세에 여의고 3살배기 아들을 안고 직원 12명의 작은 공장을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거래처들은 계약을 파기했고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다. 하지만 명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낮으로 공장을 지켰고 직접 영업을 뛰었다. 아들을 업고 거래처를 방문했던 날들. 눈물을 삼키며 기계 앞에 섰던 밤들. 30년이 지난 지금, 명성산업은 국내 중견 섬유기업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직원은 300명이 넘었고 해외 지사만 3곳이었다. 하지만 명숙의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다. 첫 만남 1년 전.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아들 준우가 데려온 여자는 단정한 미소를 띤 29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청초한 인상에 예의 바른 말투.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5년간 근무했다는 이력도 흠잡을 데 없었다. 어머, 준우가 늘 얘기하던 그 분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지영은 두 손으로 공손히 선물 상자를 건넸다. 고급 한방차 세트였다. 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 정성껏 골랐어요. 준우 씨가 어머니께서 늘 피곤해 하신다고 해서요. 어머, 고맙구나.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명숙은 며느리감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하지만 명숙은 오랜 사업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 지영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것을 느꼈다. 계산적인,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감춰진 욕심 같은 것. 내 착각이겠지? 명숙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 전 6개월. 지영은 완벽했다. 주말마다 명숙을 찾아와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를 배웠다.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저도 준우 씨한테 해주고 싶어요. 먼저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야 해. 그리고 간은 나중에 하는 게 좋아.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정말 요리를 잘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현명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지영의 칭찬에 명숙은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너무 완벽한 건 아닐까? 어느 일요일 오후, 명성산업 사무실. 명숙이 주말에도 회사 일을 보고 있을 때 지영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머니, 주말에도 일하시면 건강 해치세요. 제가 인삼차 끓여왔어요. 어머, 지영아.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게 어머니세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차를 따라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사무실 곳곳을 훑고 있었다. 책상 위의 서류, 벽에 걸린 액자 속 상장들, 선반 위의 비즈니스 관련 책들. 500억짜리 회사라
생각보다 크네. 지영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성대한 결혼식이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열렸다. 하객만 400명이 넘었다. 재계 인사들, 국회의원, 대학 교수들까지 참석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정말 아름다운 며느리를 맞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준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명숙은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영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목에 걸린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부케. 드디어 시작이네. 박지영,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속삭였다. 결혼 후 한 달간은 평화로웠다. 지영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호박죽이에요. 고맙구나, 지영아. 넌 참 요리 솜씨가 좋아. 어머니한테 배웠잖아요. 저는 어머니처럼 지혜로운 분이 시어머니셔서 정말 행복해요. 지영은 밝게 웃으며 명숙 앞에 밥상을 차렸다. 준우는 그런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엄마, 제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죠? 그래, 준우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단다. 명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준우가 회사로 출근하고 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명숙이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가자 소파에 앉아있던 지영이 말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지영아. 내가 해, 넌 아직 신혼이잖아. 푹 쉬어. 에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지영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다. 마지못해 하는 듯한 태도였다. 명숙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 후 3개월. 어머니. 어느 화요일 아침, 준우가 출근한 지 10분 후에 지영이 명숙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 어조는 전과 완전히 달랐다. 네, 지영아. 명숙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설거지 아직 안 하셨네요? 아, 미안. 지금 할게. 에휴,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아침 설거지도 제때 안 하시면 어떡해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명숙은 순간 당황했다. 지영아, 무슨 일 있니? 어디 불편한 데라도? 없어요. 그냥 좀 답답해서요. 어머니가 집안일을 너무 안 하시니까. 내가 집안일을 안 한다고? 네, 저 혼자 다 하잖아요. 청소, 빨래, 설거지. 어머니는 늘 서재에만 계시고. 명숙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청소를 했고 빨래도 돌렸다. 오히려 지영이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지영아, 내가... 됐어요.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 이제 좀 쉴래요? 지영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명숙은 거실에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무엇이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지영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머니,
이제 회사 일은 준우 씨한테 넘기시는 게 어때요? 어느 목요일 저녁 식사 후 지영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경영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젊은 사람한테 맡기는 게 회사 발전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명숙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지영아,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단다. 회사는 내가 30년을 키워온 곳이야. 그리고 준우는 아직 경영 경험이 부족해. 경험이 부족하다니요? 준우 씨는 명문대 경영학과 나오고 MBA도 했잖아요. 어머니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에요. 지영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학벌이 전부가 아니란다. 경영은 현장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노욕이 심하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놓으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시라고요. 명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영아, 노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구나.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회사 경영도 잘하고 있어.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단다. 그건 우연이고요. 어머니 경영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은 디지털 전환이니 AI니 하는 시대인데 어머니는 아직도 수기로 장부 쓰시잖아요. 나는 디지털 시스템과 병행하고 있어. 그리고 수기 장부는 내 습관일 뿐이야. 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다. 아무튼 저는 준우 씨가 불쌍해요. 재능 있는 사람이 어머니 그늘에서 평생 부사장으로만 살아야 하잖아요. 준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직접 말할 거야. 내가 대신 말할 일은 아니란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지영은 이를 악물었다. 늙은 여우 같으니라고. 지영의 공격은 더욱 치밀해졌다. 어머니,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어느 토요일 오전 청소기를 들고 있던 지영이 서재에서 일하던 명숙을 불렀다. 무슨 일이니? 저 혼자 청소하기 힘들어요. 어머니도 이 집에 사시잖아요. 당연히 같이 해야죠.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명숙은 일어나서 청소를 도왔다. 하지만 지영의 지시는 까다로웠다. 어머니, 거기 먼지 남았어요. 다시 닦으세요. 어머니, 걸레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죠. 어머니, 창문도 닦으세요. 제가 다 할 순 없잖아요. 명숙은 묵묵히 지영의 지시를 따랐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자 지영이 말했다. 어머니, 점심은 어머니가 해주세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요. 그래, 내가 할게. 명숙은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하지만 지영의 반응은 냉담했다. 어머니, 된장찌개 너무 짜요. 이거 못 먹겠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간을 잘못 맞췄나 보다. 에휴, 나이 드시니까 입맛도 변하시나 봐요. 저는 그냥 라면 끓여 먹을게요. 지영은 찌개를 한 술도 먹지 않고 일어났다. 명숙은 혼자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밥맛이 없었다.
어머니, 상속세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지영이 노트북을 들고 명숙에게 다가왔다. 상속세. 네, 요즘 상속세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머니 재산 규모면 최소 50% 이상 세금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죠.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지영은 노트북 화면을 명숙에게 보여주었다. 복잡한 세금 계산표가 가득했다. 지영아, 고맙지만 그런 건 내 재무 담당자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 그 재무 담당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한번 검토해봤는데 구멍이 많더라고요. 구멍. 네, 회사 지분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처럼 어머니 명의로 다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준우 씨가 상속받을 때 엄청난 세금 폭탄 맞을 거예요. 명숙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지영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란다. 왜요? 저도 이제 이 집안 사람인데 당연히 관심 가져야죠. 아니면 어머니는 저를 남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게 아니야? 다만 뭐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죠? 제가 뭘 노리고 이러는 줄 아시는 거예요? 지영아, 진정해라. 나는 됐어요. 어차피 저는 이 집안에서 남이에요. 알겠어요. 지영은 노트북을 집어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구나.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준우가 퇴근하자마자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들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준우는 깜짝 놀라 아내를 안았다.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셔. 엄마가. 무슨 소리야? 오늘도 집안일 다 하라고 하셨어. 청소, 빨래, 설거지 다 그리고 저녁도 차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만든 음식 보고 맛없다고 다 버리셨어. 지영은 훌쩍이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는데. 여보는 항상 어머니 편이지. 나는 이 집에서 그냥 가정부야? 가정부. 아니야, 지영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준우는 당황하며 아내를 달랬다. 그날 밤, 준우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지영이한테 왜 그러세요? 무슨 말이니, 준우야? 명숙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지영이가 집안일 다 하느라 힘들다는데 엄마가 도와주셔야죠. 준우야, 나는 매일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려. 오히려 지영이가. 엄마, 지영이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지영이한테 다 시키신다고 했어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명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우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엄마를 조금만 믿어주렴. 엄마는 왜 그렇게 모호하게만 말씀하세요?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준우는 짜증을 내며 방을 나갔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물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진실도 때가 되면 모습을 드러낸다. 억지로 증명하려 하면 오히려 의심만 커질 뿐이지. 여보, 어머니가 또. 일주일 후, 지영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뭐래? 준우는 이미 지쳐 있었다. 회사 지분 얘기 꺼냈다가 혼났어. 어머니가 나보고 돈만 밝힌다고 집안 재산 노린다고 하셨어.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응, 나 정말 억울해. 나는 그냥 여보 걱정돼서 상속세 때문에 나중에 손해볼까봐 걱정했던 건데. 지영은 흐느꼈다. 알았어. 내가 다시 엄마한테 얘기해볼게. 준우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지영이가 왜 재산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반응하세요? 준우야, 나는 지영이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오히려 지영이가 너무 자주 재산 얘기를 꺼내서. 엄마, 제발 지영이 탓 좀 그만하세요. 지영이는 우리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엄마는 맨날 지영이를 의심하세요? 준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명숙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우야,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지영이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렴. 엄마 앞에서의 모습과 내 앞에서의 모습이 같은지. 엄마는 대체 왜 그렇게 지영이를 싫어하세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란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지. 안타깝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는 지금 어두운 길을 걷고 있어? 욕심과 거짓의 길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지영이는 아직 모르고 있구나. 명숙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무슨 소설 쓰시는 거예요? 지영이는 착한 애예요. 준우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갔다. 여보. 2주 후, 지영이 팔에 멍이 든 채로 준우를 맞았다. 그거 어디서 다쳤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영은 얼른 팔을 가렸다. 뭐야, 보여봐. 멍이 엄청 크잖아. 준우가 아내의 팔을 잡아 확인했다.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뭘 어떻게 했는데? 말 안 할래. 어차피 여보는 어머니 편들 거잖아. 지영은 고개를 돌렸다. 지영아, 제발 말해봐. 엄마가 뭘 했어? 오늘 아침에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어. 그때 어머니가 내 팔을 세게 잡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 멍은 지영이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전날 밤 몰래 자기 팔을 꼬집고 문틀에 부딪혀 만든 것이었다. 준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엄마가 감히 내 팔을. 여보, 진정해. 어머니도 무심코 그러셨을 거야? 무심코. 이게 무심코야? 당장 엄마한테 가야겠어. 준우는 벌떡 일어났다. 안 돼. 그러면 어머니가 더 화내실 거야? 제발, 그냥 넘어가자. 지영이 남편을 붙잡았다. 넘어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 여보, 제발. 나는 괜찮아. 그냥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살자.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연기였지만 완벽한 연기였다. 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 하지만 지금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를 학대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다. 명숙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영의 거짓말, 연기, 조작. 하지만 아들에게 직접 말할 수 없었다. 말로 하면 할수록 아들은 더욱 아내 편을 들 것이고 오히려 어머니를 의심할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누가 억지로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어느 밤, 명숙은 혼자 서재에 앉아 불경을 읽었다. 모든 것은 인연에서 시작되고 인연으로 끝난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그녀는 책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영이도 준우도 모두 각자의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구나. 나는 그저 지켜볼 뿐. 어느 월요일 새벽 4시. 명숙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서재 근처를 지나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상한데. 분명 불을 껐는데. 명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재 안에 지영이 서 있었다. 지영아.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니? 깜짝 놀란 지영이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저는 그냥 책 좀 찾으려고요. 책. 이 시간에. 명숙은 지영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다. 그것은 다음 주 중요한 거래처와의 계약서 초안이었다. 그 서류는 왜 들고 있니? 아, 이거요. 그냥 우연히 책장에서 떨어져서 주우려던 참이었어요. 지영은 얼른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확인했다. 중요한 부분에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계약 금액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이 얼룩은 뭐니? 아, 그거요. 제가 실수로 커피를 흘렸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 찢어진 부분은? 그것도 제가 실수로.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명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괜찮아. 복사본이 있으니까. 다음부턴 조심하렴.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영은 방으로 돌아갔다. 명숙은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영이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이 분명했다. 이 아이는 점점 선을 넘고 있구나. 명숙은 고혈압 약을 매일 복용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먹어야 하는 중요한 약이었다. 어느 수요일 아침, 명숙은 약을 먹으려다 이상함을 느꼈다. 색깔이 다른데? 평소 먹던 약은 연한 분홍색이었는데 오늘 약병에 든 약은 흰색이었다. 지영아, 혹시 내 약병 건드렸니? 부엌에 있던 지영이 대답했다. 아니요. 왜요? 약 색깔이 다른 것 같아서. 어머니, 같은 약도 제조 시기에 따라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숙은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네, 환자분. 그 약은 분홍색이 맞습니다. 흰색 알약은 다른 약일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드시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져오세요. 명숙은 약병을 들고 병원으로 갔다. 약사가 확인한 결과 그것은 수면제였다. 어머님, 이거 수면제예요. 고혈압 약이 아닙니다. 잘못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명숙은 온몸이 차가워졌다. 지영이가 설마. 집으로 돌아와 지영을 조용히 불렀다. 지영아, 정말 내 약병 안 건드렸니?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지영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명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모든 약을 새로 봉인된 곳에 보관하기로 했다. 이 아이는 정말 위험한 선을 넘었구나. 명숙에게는 30년 지기 친구 은희가 있었다.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은 소중한 친구였다. 어느 금요일 오후, 은희가 집을 방문했다. 명수가 오랜만이다. 어머, 은희야. 들어와.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영이 다가왔다. 어머니, 손님이세요? 아, 그래. 지영아, 내 오랜 친구 은희야. 은희야, 우리 며느리 지영이야. 어머, 소문으로만 듣던 며느리시네요. 정말 예쁘시네요. 은희가 밝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라고 합니다. 지영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지영이 자리를 뜬 후 그녀는 몰래 은희의 가방을 뒤졌다. 여기 있겠지? 지영은 은희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급히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넣어두었다. 며칠 후 명숙은 은희에게서 화난 전화를 받았다. 명숙아, 너 나한테 왜 그래? 응. 무슨 소리야? 내 카드로 명품 가방 산 거 다 알아. 내가 내 지갑에서 카드 번호 빼갔지? 뭐? 나는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구매 장소가 내 집 근처 백화점이야. 그리고 구매 시각도 내가 집에 있을 때였어. 은희야, 정말 아니야. 나는 됐어.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실망했어. 은희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명숙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지영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영이가 한 거구나. 명숙은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 CCTV를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지영이 은희의 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명숙은 그 영상을 은희에게 보냈다. 은희는 그제야 사과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명숙에게는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시계가 있었다. 스위스 명품 시계로 금전적 가치도 있었지만 그보다 감정적인 가치가 더 큰 물건이었다. 어느 날 그 시계가 사라졌다. 이상한데. 분명 여기 두었는데. 명숙은 서랍을 뒤졌지만 시계는 없었다. 지영아, 혹시 내 서랍에서 시계 본 적 있니? 시계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잃어버리셨어요. 응, 남편이 남긴 유품인데. 에휴,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꾸 잊어버리시나 봐요.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지영의 말에 명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3일 후 온라인 중고 명품 사이트에서 그 시계를 발견했다. 판매자 계정을 확인하니 지영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명숙은 그 시계를 다시 구매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물건을 되사는 기분이었다. 이 아이는 정말 영혼까지 팔아버린 것 같구나. 지영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준우를 조종하는 능력이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나한테 또 이상한 말씀하셨어. 뭐래? 나보고 어디서 굴러온 여자가 이 집안 재산 노린다고 하셨어. 엄마가. 설마. 진짜야. 나 너무 속상해. 나는 여보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시나 봐. 지영은 울먹였다.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아니, 됐어. 어차피 어머니는 나를 싫어하시니까. 나는 그냥 참을게. 지영. 괜찮아, 여보. 나는 여보만 있으면 돼. 지영은 준우를 꼭 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빛나고 있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3시. 준우는 회사에서 급한 서류를 챙기러 집에 들렀다. 평소 같으면 전화를 했겠지만 이날은 깜빡하고 그냥 들어왔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방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진짜 저 늙은 여우 때문에 미치겠어. 준우는 걸음을 멈췄다.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인 것 같았다. 늙은 여우. 준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조금만 참아. 전화기 너머로 지영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뭘 참아요. 재산만 빼돌리면 바로 요양원 보낼 거예요. 회사 지분 60%만 준우 명의로 넘기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연기해. 연기는 지겨워 죽겠어요. 매일 어머니 하면서 웃는 게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진짜 그 할망구 얼굴만 봐도 토 나온다니까요. 지영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어제 그 시계 팔았어요. 200만 원 받았어요. 어머, 잘했다. 그래, 하나씩 처분해.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 될 건데. 맞아요. 근데 그 할망구가 약간 눈치챈 것 같아요.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럼 더 조심해야지.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아요. 걱정 마세요. 저 연기 하나는 자신 있잖아요. 준우는 제 손바닥 아니에요. 지영이 낄낄 웃었다. 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그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증거가 필요해. 준우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거실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지영의 통화가 끝났다.
준우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다시 나갔다. 그리고 5분 후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큰 소리로. 여보, 나왔어.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나왔다. 서류 빼먹어서. 금방 갔다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영은 남편의 볼에 뽀뽀를 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준우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준우는 차 안에서 방금 녹음한 파일을 다시 들었다. 늙은 여우, 요양원, 연기, 할망구.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확실하게. 다음 날 준우는 일찍 출근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사실은 집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지영이 집에서 나왔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다. 지영은 강남역 근처 고급 카페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중년 남성과 만났다. 저 사람은 누구지? 준우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서류를 주고받았다. 지영이 봉투를 건네자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우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30분 후 지영이 카페를 나왔다. 준우는 그 남성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방금 만나신 여성분이 제 아내인데 무슨 일로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성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부인께서 아파트 매매 상담을 요청하셔서요. 아파트 매매요? 네, 이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요. 시어머니 명의라고 하시던데 명의 이전 후 매매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인께서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헐값에라도 빨리 팔고 싶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네. 그럼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이 대화 녹음해도 될까요? 법적 증거로 쓰고 싶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준우는 남성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 준우는 집 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작은 USB 모양의 카메라들이었다. 거실, 부엌, 복도에 각각 하나씩. 그리고 회사에 간척하고 실제로는 근처 카페에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다. 오전 11시, 명숙이 서재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지영아, 점심 뭐 먹고 싶니? 화면 속에서 명숙이 다정하게 물었다. 하지만 지영의 대답은 차가웠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간단하게 해 먹을게. 명숙이 냉장고를 열었다. 에휴, 또 집안일 하시네. 할 일 없으세요? 맨날 부엌에만 계시고. 지영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지영아, 무슨 일 있니?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당연히 안 좋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니?
전부 다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준우는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명숙이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지영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명숙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지영이 말했다. 어머니, 설거지하다가 접시 깨뜨리면 어떡해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됐다니까요. 어머니는 왜 맨날 나서시는 거예요? 나이도 있으신데 좀 쉬세요. 지영이 짜증을 냈다. 명숙은 조용히 물러났다. 준우는 영상을 끄고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준우는 지영의 노트북을 확인하기로 했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다. 지영의 생일이었다. 이메일함을 열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다. 제목, 명성산업 주식 처분 방법 문의. 변호사님, 시어머니 명의의 회사 주식을 합법적으로 제 남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치매 진단서를 받으면 가능한가요? 준우는 손이 떨렸다. 다음 이메일, 제목, 요양원 비용 문의. 원장님, 고급 요양원 한 달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시어머니를 모실 예정인데 가장 외진 곳으로 알아봐 주세요. 가족 면회가 어려운 곳이면 더 좋습니다. 준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화장실에서 구토가 나왔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었다니. 준우는 마지막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지영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것이다. 지영의 대학 동창 수진을 카페에서 만났다. 준우 씨, 갑자기 왜 연락하셨어요? 수진 씨, 지영이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지영이요. 무슨 일 있어요? 지영이가. 평소에 저나 제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고 싶어요.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실.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발 말씀해 주세요. 지영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빨리 재산을 넘겨받아서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 정말이에요? 네, 저는 그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설마 진짜일 줄은?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지영이가 준우 씨한테도 별로 애정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돈이랑 지위 때문에 결혼한다는 느낌.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 씨, 혹시 이 대화 녹음해도 될까요? 나중에 법적 증거로 쓸 수도 있어서요. 네, 그러세요. 사실 저도 지영이가 너무 변해서 걱정했거든요. 준우 씨한테 미안해요. 준우는 카페를 나왔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이제 충분해.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일요일 저녁 7시. 준우는 증거를 모두 준비했다. 녹음 파일 5개, 영상 10개, 이메일 스크린샷 20장, 증인 진술서 3부. 여보, 엄마도 부르고
우리 셋이 좀 얘기하자. 응. 무슨 얘기? 지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대답했다.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다. 명숙은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지영은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다. 준우는 노트북을 켰다. 지영아, 내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너 우리 엄마한테 잘했어? 당연하지. 나 매일 어머니 챙기잖아. 거짓말하지 마. 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거짓말. 나 언제 거짓말했어? 이거 봐. 준우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서 지영이 명숙에게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나왔다.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준우는 차갑게 말했다. 여보, 그건 그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변명하지 마, 더 있어. 준우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다. 진짜 저 늙은 여우 때문에 미치겠어. 재산만 빼돌리면 바로 요양원 보낼 거예요. 연기는 지겨워 죽겠어요. 매일 어머니 하면서 웃는 게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거실에 지영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지영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건 뭐야? 설명해봐. 우리 엄마를 늙은 여우라고 했지?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지? 준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여보.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지영이 황급히 변명했다. 진심이 아니라고. 그럼 이건? 준우는 이메일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요양원 문의 이메일, 변호사 상담 이메일. 이것도 다 농담이었어? 치매 진단서 위조하는 것도? 우리 엄마를 외진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여보, 그리고 이것도 봐. 준우는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부인께서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지영아, 너 우리 엄마 약도 바꿨지? 준우는 계속 추궁했다. 그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병원에서 확인했어. 고혈압 약 대신 수면제가 들어있었대. 잘못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실수였어. 실수. 약병을 통째로 바꾼 게 실수야? 그리고 엄마 친구 은희 이모 신용카드도 내가 쓴 거지? CCTV에 다 찍혔어. 아니야. 거짓말. 백화점에서 영상 받아왔어. 내가 명품 가방 사는 거 다 나와. 준우는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지영이 은희의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아빠 시계도 내가 팔았지? 중고 사이트에 내 이름으로 올라온 거 다 확인했어.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보, 미안해. 나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돼? 준우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엄마를 의심했는지 알아? 여보, 제발. 그리고 너,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엄마가 너 때문에 멍들었다고? 그 멍 내가 직접 만든 거잖아. 준우는 책상을 쾅 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내 아내가 맞아? 지영은 바닥을 기며 명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조용히 지영의 손을 떼어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영은 울며 매달렸다. 준우가 지영의 팔을 잡아당겼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나한테 기회. 너한테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준우는 차갑게 말했다. 지영은 다시 명숙에게 매달렸다. 어머니, 저 사실 친정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을 속이고 해치고 훔쳐도 된다는 거니? 명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영아, 가난은 변명이 될 수 없단다. 나도 가난했어.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나도 절망했어. 하지만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명숙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았어.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 어머니, 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 정직한 가난과 부정한 부유함 사이에서. 그런데 너는 후자를 택했구나.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준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지영, 이혼 서류야.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야. 여보. 안 돼. 제발. 그리고 너한테 줄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내가 한 집들 전부 불법이니까. 여보, 제발. 나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지영은 울부짖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는 거야? 준우는 차갑게 말했다. 아니야. 안 돼. 나는 이 집을 못 떠나. 지영이 소파를 붙잡았다. 경비실에 연락해서 나가라고 할까? 아니면 내 발로 걸어 나갈래? 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보, 준우야. 우리 그동안 행복했잖. 그거 다 거짓은 아니었어. 거짓이었어. 전부 다 너한테 사랑은 없었어. 오직 돈만 있었지? 준우는 돌아섰다.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 아니면 강제로 내보낼 거야?
지영은 다시 명숙에게 기어갔다. 어머니, 제발요. 준우 씨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명숙은 지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슬픔이 공존했다. 지영아. 네, 어머니. 지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어머니. 하지만 용서와 관계 지속은 다른 문제란다. 너는 우리 가족을 너무 깊이 상처 입혔어. 명숙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너는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지영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내가 결혼 전부터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사업을 30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겼거든. 그럼 왜 가만히... 나는 내가 변하길 기다렸어.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또 뉘우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너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구나.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악행 위에 악행을 쌓으면서. 어머니, 나는 내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6개월 동안 기다렸어. 하지만 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 명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영아, 불교에 이런 말이 있단다. 지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명숙의 말을 들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해치려 하는 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명숙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 침은 결국 자기 얼굴로 떨어진다. 바람이 불면 되돌아오고 바람이 없어도 중력이 끌어당기지. 너는 나를 해치려 했지만 결국 내 자신을 해친 거야. 지영은 몸을 떨었다. 너는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너 자신의 영혼을 멍들게 한 거란다. 하루하루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내 양심은 조금씩 죽어갔을 거야. 어머니, 욕심은 끝이 없어. 오늘 회사 지분을 탐내면 내일은 더 큰 것을 탐내게 되지. 그렇게 욕심의 노예가 되면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야.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세상이 무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린 씨앗이 내 밭에서 자란 것이다. 저 정말 후회해요. 후회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 거라. 가난해도 떳떳하게, 힘들어도 바르게. 지영은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도 준우를 원망하는 마음도 모두 내려놓아라. 그건 너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이야. 명숙은 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영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란다. 지영은 명숙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명숙은 조용히 물러났다. 준우야, 엄마는 방으로 들어갈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렴. 네, 엄마. 명숙은 돌아서서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다. 마치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30분 후. 지영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결혼할 때 가져왔던 짐보다도 적었다. 명품 가방도, 보석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다. 준우가 철저히 확인했다. 지영, 이게 마지막이야. 준우는 현관 밖까지 따라 나왔다. 준우야,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순 없어? 없어. 넌 이미 선을 넘었어. 나 갈 곳이 없는데. 친정으로 가든 친구 집으로 가든 내가 알아서 해. 준우는 문을 닫으려 했다. 준우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뭐? 나 정말 너를 사랑했던 적도 있었어. 처음에는. 진짜로.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욕심이 그걸 다 삼켜버렸지? 나도 알아. 내가 괴물이 된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우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았다. 지영은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1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왔을 때의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문을 닫은 준우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엄마. 준우는 서재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렴. 명숙은 책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우는 무릎을 꿇었다. 준우야, 일어나렴.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지영이를 구박한다고 생각했어요.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괜찮아, 준우야. 넌 내 아내를 사랑했을 뿐이야. 그건 잘못이 아니란다. 명숙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엄마를. 준우야,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어? 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했고, 그래서 지영이의 좋은 면만 보려 했던 거야? 명숙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건 인지상정이란다. 엄마도 젊었을 때 그랬어. 엄마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 지영이를 만났을 때부터. 처음부터요. 응, 그 아이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지? 명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그래서 지켜봤어. 혹시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넌 믿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엄마를 원망했을 거고. 명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깨달음은 스스로 얻어야 하는 거란다. 누가 대신 깨우쳐 줄 수 없어. 준우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다 견디시느라. 괜찮아, 준우야.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밤, 명숙은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고
다리 위의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다. 30년을 사업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지. 명숙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았다. 지영이는 처음부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 하지만 나는 기다렸어. 혹시 모르니까. 혹시 그 아이가 변할지?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하지만 욕심은 욕심을 낳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지? 그 아이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어. 명숙은 눈을 감았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은 상대의 잘못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니까.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부처님 말씀처럼 분노는 불타는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자기 손을 먼저 태우는 거야. 명숙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지영이는 벌을 받았어. 하지만 그 벌은 내가 준 게 아니야. 그 아이 스스로 만든 거지.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공정하구나. 그로부터 한 달 후. 명숙은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다. 저는 오늘부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표님. 임원들이 일제히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선발한 최고 경영진 후보는 이영호 부사장입니다. 이영호 부사장은 20년간 회사를 함께한 베테랑이었다. 대표님, 하지만 준우 이사님께 준우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많이 상처받았고요. 명숙은 차분히 설명했다. 회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가족 경영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임원들은 숙연해졌다. 저는 이사회의장으로 남아 큰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실무는 전문 경영진이 맡는 거죠. 대표님, 결심이 확고하신 겁니까? 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입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2주 후, 명숙은 명성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언론사가 모였다. 안녕하십니까? 명성산업이사회 의장 박명숙입니다. 명숙은 단상에 섰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으니까요.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지금 저와 같은 처지의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명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다. 그래서 명성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제공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는 세상.
그것이 제 꿈입니다. 명숙은 환하게 웃었다. 재단에는 제 개인 재산 100억 원을 출연합니다. 그리고 매년 회사 수익의 5%를 추가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의장님,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명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네,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요. 나눔이라고 하시면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그건 죽은 돈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 그 돈은 살아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꿈을 이루고 희망을 만들죠. 명숙의 눈빛은 빛났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우는 회사에서 한 단계 물러났다. 이사직은 유지했지만 실무에서는 거리를 두었다. 대신 그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상담 심리학이었다. 엄마, 저 대학원 가려고요. 대학원. 네, 심리학 전공하고 싶어요. 준우의 얼굴은 진지했다. 왜 갑자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준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저는 지영이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명숙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란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공부이기도 하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엄마는 사업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배웠지?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 당분간 연애는 안 할 거예요. 왜? 저부터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도 길러야 하고. 준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현명한 결정이다. 서두를 필요 없어. 인생은 길단다. (1년이) 흘렀다. 명성산업은 전문 경영인 체제 아래서 오히려 더욱 성장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직원 복지도 대폭 개선되었다. 이영호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업계에서 주목받았다. 의장님, 덕분에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정기보고 자리에서 이영호 대표가 말했다. 아닙니다.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명숙은 겸손하게 답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죠. 저는 회사가 100년 기업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명숙의 눈빛은 확고했다. 명성장학재단은 첫 해에 15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장학금뿐 아니라 멘토링, 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운영했다. 재단 사무실에서 명숙은 장학생들을 직접 만났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저는 장학생 김민수입니다. 18세의 수줍은 고등학생이 인사했다.
어서 오렴. 편하게 앉아. 명숙은 따뜻하게 맞았다.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혼자 저랑 동생 키우시는데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 수 있게 됐어요.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축하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야. 아니에요. 의장님 덕분이에요. 민수야, 이건 빚이 아니란다.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돼. 그게 진짜 보답이야. 명숙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네. 꼭 그럴게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이런 만남들이 명숙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희망을 만들 수는 있었다. 지영은 집에서 쫓겨난 후 친정으로 돌아갔다. 엄마, 나왔어. 어머, 지영아. 그런데 왜 혼자 왔어? 준우는? 지영의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다. 엄마, 나 이혼했어. 뭐? 이혼. 이 다 내 잘못이야.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나 너무 욕심을 부렸어. 그래서 다 잃었어. 지영은 모든 것을 고백했다. 거짓말, 조작, 훔친 것들.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지영, 너, 내가 그런 짓을.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엄마 얼굴에도 먹칠했어. 너 정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었다. 지영은 친정 작은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떨어졌다. 이혼 사실과 전 남편이 중견기업 후계자였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었다. 저 여자 재벌집 며느리였다가 쫓겨난 거래.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 처참하게 쫓겨났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흘러도 지영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작은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주문 들어갑니다. 불고기 2인분, 된장찌개. 네. 지영은 쟁반을 들고 홀을 뛰어다녔다. 예전에는 명품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낡은 유니폼을 입고 남의 밥상을 나르고 있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매일 밤 지영은 자신에게 물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음식점에 한 무리의 손님이 들어왔다. 장학재단 학생들과 멘토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명숙이 있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고맙구나, 민수야. 명숙은 자리에 앉았다. 지영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굳어졌다.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요. 저기요. 주문 받아주세요. 손님의 목소리에 지영은 정신을 차렸다. 네. 죄송합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들고 명숙 일행 테이블로 다가갔다. 고개를 숙인 채. 주문하시겠어요?
아, 불고기 5인분이랑 냉면 3그릇 주세요. 학생 중 한 명이 주문했다. 지영은 받아 적었다. 떨리는 손으로. 잠깐만요.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몸이 얼어붙었다. 고기는 10인분으로 주문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많이 먹어야 해요. 아, 네. 지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님, 얼굴 좀 들어보세요. 명숙이 조용히 말했다.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명숙의 눈빛은 놀랍게도 따뜻했다. 비난도, 조롱도 없었다. 지영이구나. 네. 지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여기서 일하고 있니? 네. 그래. 열심히 하렴. 그게 전부였다. 명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문을 받은 지영은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가 눈물을 쏟았다. 어머니는 나를 무시하지도 비웃지도 않으셨어. 그날 이후 지영은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았다. 좁은 원룸, 낡은 책상 위에 공책을 펴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2026년 4월 15일, 오늘 전 시어머니를 만났다. 나는 비참한 모습이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결심이 하렴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 만약 어머니가 나를 비웃었다면 나는 오히려 덜 괴로웠을 것이다. 분노할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함 앞에서 나는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 돈, 명예, 안정. 그 모든 것을 얻으려다가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사람됨을, 양심을, 영혼을. 지영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욕심으로 얻은 것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지. 나는 이제 알았다. 너무 늦게. 그녀는 공책을 덮었다. 지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음식점에서 일할 때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했다. 더 이상 속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할머니, 여기 물 더 드릴게요. 어머, 고맙구나.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작은 친절들이 쌓여갔다. 월급을 받으면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진심을 담았다. 나는 많이 받았어.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욕심을 부렸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어? 이제는 조금이라도 돌려줄 차례야. 친정 어머니가 아프시자 밤새 간호했다. 엄마, 물 드실래요? 고맙다, 지영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괜찮아. 넌 내 딸이야. 어머니의 손을 잡은 지영은 울었다. 나는 남의 어머니는 괴롭히고 정작 내 어머니에게는 소홀했구나. 2년이 흘렀다. 명성산업은 업계 5위권에 진입했다. 공정경영과 사회공헌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명성장학재단은 누적 500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그중 몇몇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대한민국 여성기업인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귀빈들이 모였다. 이번 대상 수상자는 명성산업 박명숙 이사회 의장님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명숙은 우아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감돌았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명숙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시작했다. 저는 30년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그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명숙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저는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자도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박수가 터졌다. 30년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명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오해할 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준우는 청중석 앞자리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미움과 복수 대신 이해와 용서를. 명숙의 눈빛이 빛났다. 왜냐하면 미움은 나를 더 괴롭게 만들 뿐이니까요. 복수는 상대를 해치지만 나 자신도 함께 해치니까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분노는 불타는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태운다고요. 저는 그 석탄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려놓았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승리는 명숙은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상대가 넘볼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오르되 그곳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명숙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다. 대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진정한 승리입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명숙은 깊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고 무대 뒤편. 준우가 달려와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준우야.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현명한 분이에요. 준우는 눈물을 흘렸다. 준우야, 엄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다만 조금 더 오래 살았고 조금 더 많이 넘어졌을 뿐이지.
명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지. 네, 엄마. 저도 배웠어요. 그래. 넌 이제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되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다. 일주일 후, 명숙은 한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의장님, 요즘 젊은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앵커가 물었다. 네, 요즘 젊은 분들이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숙은 차분히 대답했다. 물론 열정은 좋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빨리 유명해지려고, 때로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숙의 눈빛이 깊어졌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지죠. 의장님께서는 정직한 방법을 고수하셨나요? 그렇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명숙은 자신 있게 말했다. 물론 그래서 더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느렸죠. 하지만 지금 저는 떳떳합니다. 떳떳함이 중요한가요? 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떳떳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의 증표입니다. 그날 밤, 명숙은 혼자 한강변을 걸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고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다. 30년이 지났구나. 명숙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았다.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부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힘들 때도 많았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명숙은 다시 눈을 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야. 떳떳함이고 자유로움이지.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하게 한다. 명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기고 지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은 자만이 진정으로 평온하게 잠들 수 있다. 법구경의 한 구절이었다. 명숙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나는 이제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 증명할 필요도 없어. 그저 내 길을 걸어갈 뿐이지. 3년이 더 흘렀다.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김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명성장학재단을 찾아왔다. 의장님, 저 왔습니다. 어머,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명숙은 반갑게 맞았다. 의장님, 이거 제 첫 월급에서 떼어놓은 거예요.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민수는 봉투를 내밀었다. 민수야, 이건 의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저 성공했어요.
대기업 신입사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명숙은 민수를 꼭 껴안았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의장님 덕분에 제 꿈을 이뤘어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런 민수 같은 학생이 벌써 50명이 넘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다시 재단에 기부하고 있었다.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어느 봄날 명숙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박지영이었다. 명숙은 조용히 봉투를 뜯었다. 전 시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편지를 쓸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작은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떳떳합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매달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합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가장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어머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비웃지 않으셨기에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사람. 오래 걸리겠지만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2029년 4월 박지영 올림. 명숙은 편지를 덮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영이도 결국 깨달았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명숙은 편지를 서랍에 고이 넣었다. 그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지영아, 내 편지 잘 받았다. 내가 변화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지. 내 편지를 읽으니 내 진심이 느껴지더구나. 지영아, 너는 이미 용서받았어.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한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거야.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렴. 그리고 앞을 보고 걸어가렴.